안녕하세요. 작은 회전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인생 역전을 꿈꿔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생 역전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닌 내 빚을 뼈를 갈아가면서 갚는 인생을 살 때도 저는 제 인생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길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밑바닥 인생을 살다 보니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 인생 역전 같은 건 저에게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제 남편을 만나 인생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직업이라서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고 제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기에 이런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이 인생 역전한 인생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시궁창만도 못한 전 남편은 제가 자신 덕분에 인생 역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떠벌리고 다녔었는데요. 그 인간만 생각하면 화가 뻗쳐서 꾹 눌러 참기만 하면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 전 남편 욕도 할 겸 스트레스도 풀 겸 이곳에다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듣다 보면 열이 뻗칠 수 있으니까 시원한 냉수 한 잔 준비하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났던 저는 가난하고 능력 없는 부모를 원망할 것도 없이 마치 가난한 인생을 살 걸 알고 태어난 사람처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의 가난함을 자연스레 받아들였었습니다. 여보, 쌀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해요? 쌀 살 돈도 없고 라면 살 돈도 없는데 이번에도 슈퍼 가서 외상해서 사와야 될까요? 아이, 누나 집 가서 쌀 좀 빌려달라고 해봐. 슈퍼 거기는 외상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은 눈치 보여서 안 돼. 어제 지나가는데 그 집 옆편네가 나 붙잡고 외상값 언제 줄 거냐고 하던데 또 외상한다고 하면 순순히 해주겠어? 형님네도 이번 달이 힘들다고 돈 빌려달라거나 쌀 빌려달라고 하지 말라던데요. 그렇다고 주인집에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를 어쩌면 좋죠? 아이, 보이 손잡고 누나 집 갔다 와. 어린애가 못 먹어서 쫄쫄 굶고 있다는데 그거 보고도 쌀 안 주면 그게 인간이겠어? 보이 데리고 가면 옆집에 빌려서라도 쌀 줄 거야. 저희 부모님은 계단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셨는데 두 분은 가난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노력해도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셔서 가난에서 벗어나시길 진작 포기하신 분들이셨죠. 그런 사상을 가지셨던 부모님들은 집에 돈이 떨어지거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끄러움 하나 없이 항상 저를 이용하시곤 했습니다. 어린애는 죄가 없다는데 보이만 보면 내가 짜증나 죽겠어. 작년에 보이 엄마가 나한테 30만 원 빌려갔거든? 그래서 그 돈 갚으라니까 자기 집 가난해서 죽어도 30만 원 없다고 못 갚겠다고 배째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 인간한테 돈 안 받고 차라리 인연을 끊어버려야겠다 했는데 지난주에 새벽에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두들기더니 보이가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돈 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돈 빌려줬어? 보이 엄마 마을 사람들한테 보이 가지고 거짓말해서 돈 뜯어낸다고 그러던데 설마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야? 어린애가 아프다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이 지갑에 있는 현금 다 털어서 줬지.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아침 돼서 나와보니까 보이가 마을에서 애들이랑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더라고. 내가 보이 잡아두고 아픈 곳 없냐고 물으니까 자긴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 어떻게 지 새끼를 그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 마을 사람들은 어린 저를 이용해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내는 저희 부모님을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저희 가족들이 마을을 지나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집으로 들어갈 정도로 저희 가족은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족이 됐죠.
그걸 보면 부모님들도 깨닫는 게 있으셔야 할 텐데 저희 부모님은 더하면 더했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저렇게 쪼잔해서 어떡해? 이웃 사촌 좋다는 게 뭐야? 같은 피 나눈 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게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 그거 몇 푼 좀 빌렸다고 저렇게까지 사람을 왕따시켜? 저것들 나이가 몇인데 사람을 왕따시켜? 엄마,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사람들한테 빌린 돈 조금씩 갚으면 어떨까? 슈퍼가게 아주머니는 외상값 다 갚기 전에 자기 가게 오지도 말라고 나한테 경고까지 하셨어. 거기 슈퍼 안 가면 걸어서 20분은 더 나가야지 슈퍼 있는데 일단 슈퍼 외상값이라도 갚으면 안 될까? 거기 외상값만 해도 100만 원 되는데 너한테 그 돈 있어? 엄마랑 아빠도 그 돈 없어. 한 달 벌어 들이는 걸로 월세 내고 너랑 네 오빠 겨우 먹여 살리고 있는데 외상값 갚을 돈이 어딨니? 부모님은 매번 갚을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애초에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코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중학생의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돈을 벌어 부모님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보이 너 대학 안 가는 거 맞지? 너희 선생님이 오늘 입시 상담이니 어쩌니 하고 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던데 나는 너 대학 안 보낼 거라고 말하고 끊었는데 너 설마 대학 갈 생각은 아니지? 선생님한테도 대학 안 간다고 말씀드렸어. 선생님이 요즘 장학금 제도 좋다고 대학 가보라고 하셨는데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거라고 말했어. 아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는 참 잘 지은 것 같아. 보이 네가 아주 효녀야 효녀. 성인이 됐으면 당연히 바로 돈 벌 생각해야지. 대학은 무슨 대학이니? 대학도 빚 없고 돈 많은 집 애들이나 가는 거지. 우리처럼 가난한 집 애들은 가는 게 아니야. 저희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긴 했지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희 오빠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할머니 손에서 자란 오빠는 아주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나 차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모아둔 돈 있으면 돈 좀 줘봐. 전액 할부로 해서 차 사려고 했더니 내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렇게는 못 산대. 차의 반값 정도는 있어야 할부로 살 수 있다니까. 엄마 가지고 있는 돈 좀 다 내놔봐. 기영아,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딨니? 있었으면 네가 말하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우리 아들 타고 다니라고 차 사줬겠지. 그리고 기영아, 이제 20살인데 무슨 차가 필요하다고 차를 사? 네가 공부하는 대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하는 직장인도 아닌데 군대 다녀오고 직장 구하면 그때 차 사면 안 되겠니? 아이씨, 엄마는 매일같이 남의 집 계단을 그렇게 청소하면서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 엄마가 그러니까 나한테 부모 취급 제대로 못 받는 거야. 엄마가 너 군대 가 있는 동안 돈 모아둘 테니까 2년만 참아. 엄마가 너 전역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 사줄게. 부모님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순한 성격을 가진 저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녀 부리듯 막대하시며 키웠지만 친구를 괴롭히고 수시로 남의 집 물건에 손을 대는 사고뭉치인 오빠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차별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더 본격화가 됐습니다. 너 일자리는 구했니? 너 이제 20살 됐으니까 지금 바로 일자리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집에서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지낼래? 엄마, 나 아직 졸업식도 안 했어. 아무리 지금 20살이라고 해도 아직 1월이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무슨 벌써 일자리를 구해. 그건 졸업하고 천천히 알아봐도 되잖아. 야, 나는 너 돈 벌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내 속도 모르고 왜 너 혼자 느긋한데? 잔말 말고 당장 일자리 알아봐. 동네 회사에 들어가든 고깃집 불판 닦는 일을 하든 뭐라도 하란 말이야. 부모님은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저를 강제로 사회로 등 떠미셨고
어떻게 부모님을 혼자서 이겨낼 수 없었던 저는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동네에 있는 작은 회사 사무보조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 수요일이 졸업식인데 엄마 올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엔 안 왔으니까 고등학교 졸업식엔 꼭 와줘.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 졸업식이잖아. 엄마랑 아빠가 네 졸업식에 갈 시간이 어딨어? 그 시간에 계단 하나라도 더 닦아야지. 그리고 너 그날 회사 출근 안 하는 거니? 그날 졸업식 하는 날이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럼 그날은 회사 나오지 말고 졸업식 다녀오라고 하셨어. 아마 그날 휴가 처리할 것 같아. 그럼 그날 하루 일당만큼 월급에서 빠지는 거 아니야? 보이야, 졸업식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꼭 가려고 하니? 너는 졸업식 때문에 그날 하루 일당 못 받는 게 아깝지 않어? 그러지 말고 졸업식 포기하고 회사 출근해. 졸업식 사실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부모님은 돈 몇 푼 때문에 제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추억이 될지도 모를 시간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제게서 뺏어간 것은 시간과 추억뿐만이 아니었고 제가 벌어오는 월급도 자신의 돈인 것 마냥 저에게 뺏어갔습니다. 너 오늘 월급 들어오는 날이지? 뒤로 돈 빼돌릴 생각하지 말고 한 푼도 빠짐없이 그 돈 싹 다 내 통장으로 보내. 내가 번 돈인데 왜 그걸 엄마한테 보내? 첫 월급이라서 엄마랑 아빠한테 용돈 보내줄 생각은 있었어. 월급의 전부는 못 보내주고 용돈으로 반 정도 보내줄게. 너 설마 그 돈이 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다른 집 봐봐라. 자식들이 벌어오는 돈 부모가 다 가져가지. 왜 그러겠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게 다 부모 덕분이라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 당연히 버는 돈은 부모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 건강하게 잘 키워준 건 나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엄마한테 보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20살이 되자마자 취업한 곳에서 첫 월급을 받던 날, 엄마는 주방에 있는 주방 도구를 저에게 집어 던지고 부시면서 저에게 제 월급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엄마에게 안 주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엄마의 횡포가 너무 무서웠던 저는 월급을 받자마자 바로 엄마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이렇게 엄마 통장으로 네 월급 꼬박꼬박 보내. 네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엄마가 네 월급에서 네 용돈 줄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말하고. 그리고 네가 오해할까 봐서 하는 말인데 엄마는 이 돈으로 다른 걸 하려는 게 아니라 돈 관리를 해주려는 거야. 너 아직 어려서 저축이니 뭐니 이런 거 모를 거 아니야. 엄마가 잘 가지고 있다가 너 시집 갈 때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는 제가 준 돈으로 저희 가족 생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돈으로 군대에 있는 오빠에게 저보다 더 많은 용돈을 보내주곤 했었죠. 처음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었는데 몇 년 동안 그 생활이 지속되니 그땐 화가 나지도 않고 저도 그 상황에 적응해 엄마가 달라고 하지도 않아도 제 월급을 엄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저희 집안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저희 친정 오빠는 여전히 철이 안 든 저희 집의 사고뭉치로 살고 있었습니다. 보이야, 너희 오빠 경찰서라고 전화 왔던데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좀 있니? 이번에도 너희 오빠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팬 것 같은데 이 합의금 어쩌면 좋니? 엄마, 나한테 돈이 어딨다고 그래? 내 월급 엄마가 다 가져가면서 왜 매번 나한테 돈 있냐고 묻는 거야? 야, 나도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넌 너희 오빠 저대로 감옥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거야? 일단 너 돈 빌릴 데 있는지 좀 알아봐라. 군대에서 전역한 오빠는 일자리를 구하기는커녕 매일같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사고를 쳤는데 저희 오빠에게는 술만 취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때리는 술버릇이 있었습니다. 고치지도 못하는 더러운 술버릇을 가진 오빠 때문에 저는 오빠의 합의금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었는데
오빠는 그런 저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결국은 더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야, 송보희, 너 돈 없다면서 이게 다 뭐야? 카드사에서 카드값 연체됐다고 이런 종이 쪼가리 보냈던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너 갚을 돈도 없는 게 카드는 왜 만들어서 집에 이런 게 날아오게 만들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신용카드 같은 거 만든 적 없는데? 그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아니면 오빠 거 아니야? 여기 네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는데 너 지금 네 오빠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니? 뜯어보니까 카드만 쓴 게 아니더구만. 너 카드로 대출까지 받았던데 그 돈 다 어디 쓴 거야? 무직이라 돈도 없고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릴 곳이 없었던 저희 오빠는 카드 설계사인 친구를 통해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5장이나 발급받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대출까지 받아 제 앞으로 빚을 1억이나 만들어줬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내 이름 등재된다고 하는데 오빠 빨리 내 돈 갚아줘. 나 이 나이에 벌써 신용불량자 되기 싫단 말이야. 야, 너 왜 네 오빠한테 난리야? 돈은 네 오빠가 쓴 건 맞지만 어쨌든 명의는 네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갚아야지. 왜 네 오빠한테 갚아달라고 난리야? 엄마는 이 와중에도 오빠 편을 들어? 오빠 편을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지. 지금은 오빠 편을 들 때가 아니라 내 편을 들 때라고. 오빠가 지금 내 인생 망가뜨린 거 엄마 눈에는 안 보여서 그래? 망가뜨리긴 뭘 망가뜨려. 엄마가 돈 갚는 거 도와줄 테니까 네 오빠한테 그만해. 네 오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술 마실 테고 또 술 마시면 사람 때릴 텐데 너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지? 제 명의로 빚을 낸 오빠는 갚을 의지도 없었고 저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 돈을 당연히 오빠가 아닌 제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죠. 제 편을 들어줄 가족이 단 하나도 없었던 저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오빠가 진 빚을 갚기 위해 하는 일을 늘려야 했습니다. 지금 이미 주중에 회사 다니고 회사 퇴근하면 저녁부터 새벽까지 주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하는데 주말까지 일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몸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은데. 아직 젊기도 하고 제가 체력이 좋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일이면 몸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저 게으름 안 부리고 일 꼼꼼히 잘할 자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오빠가 빌린 빚을 갚기 위해 저는 일주일에 3개의 일을 해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잠자는 시간이 20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어떻게든 정신력으로 버텨봤지만 웬만한 정신력과 체력으로는 절대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씨, 그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은 이만하고 퇴근하는 게 어떻겠어요? 요즘 잠도 2-3시간밖에 못 잔다면서요. 보는 내가 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어차피 가게 마감하려면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일만 하는 생활을 한 지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한계에 다다른 저의 몸은 저에게 그만하라는 듯 적신호를 보냈습니다. 새벽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저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골목길에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에 갖가지 링거를 꼽고 누워 있었습니다. 송보희 씨, 본인 심정지가 왔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이분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송보희 씨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 골목길에 이분이 지나간 건 송보희 씨한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행운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떠날 뻔했을지도 모를 그날 새벽 어두운 골목길에서 저를 살려준 건 다름 아닌 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보희 씨 지금 영양실조가 엄청 심한 상태던데 밥 잘 못 먹고 다녀요?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하시면 언제 또 심정지 올지 모르고 또 금방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김에 링거 좀 맞고 검사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며칠 입원 좀 했다가 퇴원하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당장 검사 받는 건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그때 와서 검사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까진 밥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검사를 해보자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두려웠던 저는 어떻게 잘 둘러대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무과에서 병원비 결제를 하려고 갔는데 제 예상보다 너무 큰 금액의 병원비가 나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이라서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검사도 이것저것 하셨고 링거까지 많이 맞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네요. 수납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송보희 씨 보호자니까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여기 제 카드로 병원비 결제해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의 병원비에 결제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을 때 그때까지도 제 옆을 지키고 있던 저의 남편이 제가 난감해하는 걸 눈치채고 자신의 돈으로 제 병원비를 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정말 많은 신세를 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비도 최대한 빨리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지내세요. 몸이 건강해야지 돈도 벌지 않겠어요? 저는 그 돈 안 급하니까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주고 오늘 이후로 무리하지 마세요. 생명의 은인인 남편에게 오랜 시간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어떻게든 병원비를 빨리 갚아보려고 했지만 빚을 갚느라 50만 원이었던 병원비를 3달 만에 겨우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요? 사실 이 돈 안 갚으셔도 저는 상관없었는데 그쪽만 괜찮다면 이 돈 안 받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아니에요. 받아주세요. 이 돈 안 갚으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사실 능력만 된다면 여기서 더 보태서 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그럴 사정이 안 돼서요. 제 목숨 살려주신 몫은 나중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고 갚아주신 걸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죠? 저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다는 남편의 제안을 제가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밥을 먹게 됐는데 남편은 1인분에 10만 원이나 하는 비싼 한우집에 저를 데리고 가줬습니다. 가격 보고 절대 부담 갖거나 그러지 말고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어요. 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 여기서 그쪽 소고기 마음껏 사줄 정도 능력은 돼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꼭 사주고 싶기도 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건 제가 사드려야 되는 건데 다음에 형편 괜찮아지면 꼭 저도 비싸고 좋은 고기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날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겨를이 없었는데 그날 남편과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이야기를 궁금해하던 남편에게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줬더니 남편이 내일처럼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였으면 당장 집에서 나왔을 거예요. 보희 씨 20살 때는 막 성인 되고 어려서 잘 몰라서 나오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보희 씨 부모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 되니까 부모님이랑 연 끊고 그 집에서 당장 나와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 만큼의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무섭기도 하고요. 가족들 무서워할 거 없어요. 가족들이 보희 씨한테 해코지한다면 보희 씨를 보호해줄 사람들은 세상에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보희 씨가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올 능력이 안 되면 제가 도와줄게요. 동정심 때문이었는진 몰라도 남편은 제 일에 자기 일처럼 감정이입을 했고 먼저 나서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원룸 건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 중에 공실난 방이 몇 개 있거든요. 보희 씨만 용기 내신다면 제가 보증금 안 받고 거기 반지하 방 하나 내드릴게요. 어때요? 처음엔 남편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지고 싶지 않기도 했고
또 집에서 나올 용기가 나지 않아 거절을 했지만 남편이 몇 달이나 저를 쫓아다니며 가족들에게서 벗어나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설득을 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남편 덕분에 집에서 나올 용기가 생겼던 저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연을 끊고 남편이 마련해준 작은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어디로 간다고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회사로 찾아올까봐 일도 그만뒀고요. 제가 여기서 지내는 거 저희 부모님은 절대 못 찾으시겠죠? 찾기 힘드시겠죠.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요. 제가 보이 씨 가족들이 보이 씨한테 해코지하지 못하게 막아줄 테니까요. 저와 연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친구도 아니었던 남편이었지만 집을 나온 이후 저는 남편에게 많은 의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남편이 저를 알뜰히 잘 챙겨주기도 했는데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위해 장을 봐준다거나 날씨 좋은 날은 저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주기도 했습니다. 창수 씨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예요? 창수 씨가 저한테 잘해줄 때마다 의아했어요. 저랑 어떤 관계도 아니고 창수 씨가 저한테 잘 보여야 될 일도 없고 또 저랑 알고 지낸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살린 사람이라 그런가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그리고 제 동생 같기도 하고요. 솔직히 보이 씨 만나고 난 이후로도 보이 씨 걱정 많이 했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또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걱정되던 사람이 제 눈앞에 있으니까 막 챙겨주고 싶어서 챙겨주게 된 것 같네요. 그렇구나. 저는 또 창수 씨가 저한테 다른 마음이 있으신 줄 알고 조금 착각했어요. 제가 볼 때 창수 씨는 그냥 천성이 착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창수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기도 하고요. 그 어떤 대가 없이 저를 챙겨주고 저를 걱정해주는 남편에게 마음이 생긴 저는 남편이 부담스러울 줄 알면서도 용기 내어 남편에게 고백을 하게 됐는데 저의 고백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던 남편은 제 고백을 받아줬고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제 생명의 은인과 처음으로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보이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랑 나 어차피 결혼할 거면 연애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혼인신고해서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그리고 너 이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게 하는 것도 내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혼인신고요?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럽네요. 사실 저는 평생 결혼 같은 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빠랑도 당연히 연애만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결혼 생각은 해볼 텐데 왜 결혼 같은 건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저한텐 빚이 많잖아요. 이 빚 갚으려면 한 세월 걸릴 텐데 언제 결혼을 하겠어요. 솔직히 저같이 말썽 부리는 가족에 빚밖에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제 빚 다 갚기 전에 오빠랑 결혼 못해요.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혼인신고를 올리고 살림을 합치자는 남편의 말에 기쁘기도 하면서 그 청혼을 흔쾌히 받아줄 수 없는 제 상황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게는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았기에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제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 빚 5천 정도 남았다고 했었나? 그거 오빠가 갚아줄 테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 아내 될 사람 빚이라면 얼마든 내가 갚아줄 수 있어. 오빠, 제가 아무리 염치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어떻게 빚까지 갚아달라고 하겠어요. 이건 제 몫이니까 제가 갚을게요. 아니야. 그게 우리 결혼의 걸림돌이라면 내가 갚아도 돼. 그리고 그 돈이 없어야지 네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것 같아서 내가 갚아주고 싶어서 그래. 앞으로 내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마. 남편은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저의 빚을 갚아줬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날 시부모님들에게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저희 내일 혼인신고할 거고 일단은 결혼식 없이 살림 먼저 합쳐서 같이 살 생각이에요. 혼인신고 올리기 전에 두 분한테도 인사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자리 마련했어요. 그래, 일단 결혼은 축하한다. 너도 알겠지만 나랑 네 엄마는 너 믿는 거 알지? 우리는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 절대 반대할 생각 없고 창순이 선택을 믿고 존중할 생각이다. 부모들이 믿고 허락해주는 결혼인 만큼 잘들 살아야 한다. 시부가 임대업을 하면서 꽤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부같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 같은 며느리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부도 시모도 당장 다음 날 혼인신고를 올리겠다는 남편의 말에 그 어떤 반대 한번 하지 않으시고 저희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또 따뜻하게 저를 며느리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교양 있는 척을 하셔서 티는 안 나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신 분들이셔. 내가 그나마 정신 차리고 잘 커서 다행이지.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한다는 건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오케이 해주시는 분들이시거든. 그래서 결혼도 내가 하려는 대로 다 하게 해주시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별 말씀 없으셔서 많이 놀랬지? 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인데 검증 안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허락을 해주셔서 좀 놀라긴 했어요.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신 분들이셔도 남들한테 피해주고 그러지는 않으시는 분들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엄마랑 아빠는 절대 시집살이 같은 건 안 시키실 거야. 남편의 말대로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시집살이 같은 건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딱히 크게 관심이 없으셨죠. 혼인신고를 올린 후 저는 얼마 없는 저의 짐을 싸들고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게 됐는데 저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떡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고요? 오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좋은 집에서 혼자 살아요? 이 아파트에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 많아. 그리고 솔직히 나는 부모 잘 만난 덕에 이렇게 호사 누리고 사는 거지. 앞으로는 우리 둘 같이 살 집이니까 우리 여기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여기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줄게. 남편도 시부를 따라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또래에 비해서 꽤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진 빚 5천도 한 번에 갚아줬던 남편은 저와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저에게 작은 경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앞으로 장 보러 갈 때 이거 타고 다녀. 무거운 짐 들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많이 힘들었지? 나중에 우리 아이 낳으면 더 큰 차 사줄 테니까 그 전까지만 타고 다녀. 저한테 너무 비싼 선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적어도 1,000만 원은 넘을 텐데 제가 이런 걸 타고 다녀도 될지 모르겠어요. 차 중에서 제일 저렴한 차 사온 거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남편이 내 아내한테 사주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해. 나는 너한테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신혼 초반에는 남편이 저에게 결혼 전처럼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 남자를 만나려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보낸 건가 싶은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당신 언제 씻었어? 머리에 떡진 것 같은데 머리 좀 감지 그래? 그리고 티셔츠 목은 왜 또 그렇게 늘어난 거야? 그런 거 입지 말고 좀 버려! 머리 감을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옷은 잠옷으로 입는 거라 안 버리고 있었던 거고요. 여보, 그럼 나 좀 씻게 명호 좀 잠시 봐줄 수 있어요? 걔 내 품에만 안기면 울어서 나 못 봐줘. 애 옆에다 앉혀두고 씻는 건 힘들어? 그리고 나 지금 나가봐야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애 안고 씻든지 해. 그리고 그 옷 당장 내다 버리고. 남편은 육아와 살림을 하느라 후줄근해진 저를 진려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난 이후 살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여자로서 예쁘게 꾸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처녀 시절 때와 출산 후의 제 모습이 달라진 것을 남편도 알 텐데 남편은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진짜 살 안 뺄 거야? 지금 여기서 당신 보는데 나 충격받았어. 웬 뚱땡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 있나 싶어서 나 진짜 놀랬잖아. 당신 도대체 살 언제 뺄 거야? 여보, 그만 좀 해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애 키우면서 살 빼는 거 쉽지 않다고요. 저한테도 좀 시간을 주세요. 남편이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처음엔 남편의 말에 대꾸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잔소리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던 저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말에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는 눈만 마주치면 부부싸움을 해댔습니다.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끼며 지내고 있을 때 아들의 유치원 친구 엄마 중 한 명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호 엄마, 내가 사진 한 장 보낼 테니까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명호 아빠인지 확인 좀 해줘봐. 아무리 봐도 명호 아빠 같은데 명호 아빠 옆에 웬 여자가 팔짱 끼고 있더라고. 명호 엄마도 봐야 될 것 같아. 아들의 유치원 친구 엄마가 제게 보낸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외간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 후 저를 두고 바람을 핀 남편에게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들 유치원 엄마들 50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겁도 없이 상간녀랑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이 저 말고 외간 여자랑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 보시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저 그놈의 인간이랑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의 집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저의 한마디에 난리가 난 유치원 엄마들은 제가 시키지도 않는 잠복까지 해가며 남편이 바람 피우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고 저는 유치원 엄마들에게 받은 사진을 모아 남편에게 내밀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쭈,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안 들키느라 고생 많이 했다. 이 많은 사진들을 언제다 찍은 거야?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고요. 저는 저 무시하는 남편이랑은 살아도 저 몰래 딴 여자 만나고 바람 피우는 남편이랑은 못 살아요. 저랑 이혼해 주세요. 네가 나랑 이혼을 한다고?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너한테 돈 있어? 백이 있어? 뭐가 있어? 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어디 겁도 없이 나랑 이혼을 하겠대? 너는 그냥 내 옆에 딱 붙어서 내가 주는 돈 받고 애나 키우면서 편하게 살아. 이혼하면서 당신한테 재산 분할 받으면 되죠. 재산 분할 받으면 적지 않은 돈 받을 텐데 그걸로 새 출발하면 되지 않겠어요? 야,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재산 분할해주냐?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나한테 이혼 소송 걸어서 받아가 봐. 뭐 변호사 선임할 비용도 없어서 이혼 소송 같은 건 꿈도 못 꾸겠지만. 남편은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 저에게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고 또 저는 절대 자신에게 이혼 소송을 걸지 못할 거라고 무시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정도 준비도 안 하고 당신한테 이혼해달라고 했을까 봐요. 그리고 제가 애 키우면서 놀기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명호 키우면서 인맥 쌓은 거 다 쌓으면서 지냈다고요. 명호 유치원 친구 엄마 중 한 명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저한테 이혼 소송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어디 한번 저 이길 자신 있으면 이겨보세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빈털터리가 되는 게 사실이긴 했지만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게 되면 말이 다르게 되니 저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을 목적으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이혼 소송에 승소한 저는 남편의 재산 일부분을 받아냈고 또 아들을 혼자서 키울 자신이 없다며 양육권을 포기해준 남편 덕분에 아들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오면 불안해야 할 만도 한데 이상하리만큼 저는 잘 살 수 있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이혼 후 2년 만에 새 남편을 만나 재혼하게 됐고
재혼 후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명의의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재혼한 현 남편의 직장 근처에 좋은 매물이 나와 그곳에 초밥집을 차리게 됐는데 제 명의로 무언가를 가진 것은 처음이어서 정말 애정을 쏟아부으며 초밥집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제가 절대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죠.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냐? 참나. 이혼할 때 아주 뭐 대단한 거라도 할 것 같이 나가더니 겨우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였어? 저 여기 사장인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저 그쪽한텐 팔 음식 없으니까 내 가게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뭐? 사장? 네가 여기 사장이라고? 아니, 그리고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겠다는데 왜 쫓아내려는 거야? 너 나한테 후기 테러 당하고 싶어서 그래? 전 남편에게는 팔고 싶은 음식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시끄럽게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내어줘야 했습니다. 다행히 전 남편은 음식을 먹는 동안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먹어줬는데 가게를 나서기 전 저를 붙잡더니 저에게 질척거리듯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보니까 어때?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 혼자서 일하랴 애 키우랴 얼마나 힘들어. 나 그때 만나고 있던 애 정리했으니까 명호 생각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당신이 나한테 이혼 소송 건 거 엄청 배은망덕한 짓이긴 하지만 내가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줄게. 혼자 산다뇨? 저 재혼한 지가 언젠데요. 저 재혼한 남편이랑 명호랑 셋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질척거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혼했다는 저의 말에 남편은 흥분하며 맞바람을 피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 전 남편을 겨우 말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또다시 나타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역시나 다음날 전 남편이 또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여길 또 왜 왔어요? 저 재혼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그만 찾아오세요. 당신 이러면 저 곤란해져요. 누군데? 너같이 아무것도 없고 애만 딸린 여자 데리고 사는 그 멍청한 놈이 누구냐고? 누군지 그 잘난 면상 한번 보자. 당신 교양 있는 남자 아니었어요? 손님들 다 쳐다보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시라고요. 자꾸 이러면 영업방해를 신고할 거예요. 교양? 웃기고 앉아있네.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본 마당에 무슨 교양이야? 나는 여기 식당 더럽다고 위생신고할 거야. 나 어제 여기서 초밥 먹고 배탈 났잖아. 그래서 오늘 보상받으러 온 거야. 돈 내놔. 나 여기서 먹고 알레르기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니까 돈 내놓으라고! 아니면 내가 여기 망하게 해줘? 망하기 싫으면 3천만 원 내놓던가! 남편은 저희 식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말과 함께 이 초밥집도 자신이 준 돈으로 차린 게 아니냐며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놓으라고 떼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저희만 쳐다보고 있을 때도 저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법복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의 현 남편이었죠. 무슨 일이시길래 여기서 이러십니까? 이러시는 거 영업방해인 거 몰라서 그러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법원 앞에서 이러시다니 강창수 씨 간이 아주 크십니다. 아니 판사님이 여길 왜... 아니 판사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법원에 들릴 일이 있어서 어제 여기서 초밥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지 뭐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상받으려고 왔는데 이 여편네가 보상 절대 못 해준다고 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판사님 여기서 식사할 생각이시라면 드시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이 여편네가 이 가게 사장이자 제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 만나러 온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여편네가 뭡니까? 현 남편의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늘 당당하기만 하던 사람이 온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강창수 씨, 우리한테 고소당해서 또 법정 서기 싫으면 이만하고 돌아가세요. 곧 있으면 출석해야 되는데 그날 위해서라도 힘 빼지 마셔야죠. 재판장님,
이번 일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재판장님의 사적인 일을 제 재판에 끌어오는 건 절대 아니시죠?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정중하게 사과도 하시고요. 또렷하고 위험 있는 제 남편의 말에 전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창수 씨 지금 전세 사기로 재판받고 있는 중이야. 그 사건 담당 판사가 나였고 나는 강창수 씨가 당신 전 남편 되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강창수 씨랑 내가 언젠가 만날 인연이긴 했었나 봐. 알고 보니 임대업을 하던 전 남편이 시부가 돌아가시자마자 임대인들에게 사기를 쳤고 그 일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는데 하필 그 재판의 담당 판사가 저와 재혼한 현 남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판사인 지금의 남편과 저는 아들과 함께 봉사를 다니던 중 만나게 된 인연이었는데 남편도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자라온 환경이 저랑 많이 비슷해 공감대 형성이 돼 부부로까지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제가 남편을 존중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자라온 환경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저랑은 전혀 다른 결과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반해 재혼을 하고 그런 남편과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저는 전 남편이 아닌 현 남편이 제 인생을 역전시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인생을 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편은 제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와 재혼했다는 사실이 무서웠는지 그 이후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핑계로 저에게 연락을 주지도 않았고 결국엔 전세 사기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전 남편도 다른 의미로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돼 버렸네요.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전 남편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사람 인생 정말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 덕분에 얻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삶의 교훈 같은 거랄까요? 전 남편 흉을 좀 보니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저녁 준비를 하러 가야 해서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피하세요.